네, 반갑습니다.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교육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장래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요일 늦은 시간에 이렇게 참석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PT에서 지금 보시는 겨울방학 릴레이 화상 특강 마지막 6강이 되겠습니다. 1강부터 3강은 12월에 진행을 했고요. 인공지능과 공존 혹은 경쟁할 인류 첫 세대. 인공지능의 핵심은 브레인입니다. 인간의 뇌의 정보 처리 방식을 모방한 거니까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 인공지능에는 인간의 몸이 없었는데 뇌만 있었죠. 예, 몸이 없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네,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인공지능도 몸을 얻게 됐습니다. 요즘에 피지컬 AI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인간의 뇌에게 몸이란 어떤 의미일까? 네, 인공지능에게 로봇이란 건 어떤 의미일까? 그것이 아마 오늘 주제하고도 굉장히 그 연결성이 많고요. 내가 뇌 상태를 변화하고 내가 하루의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생활을 보낼 때 나의 몸의 상태가 나의 뇌의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거꾸로 두뇌를 훈련한다는 의미의 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 네, 피지컬 트레이닝, 멘탈 트레이닝, 브레인 트레이닝. 네, 오늘의 주제는 몸의 피지컬 트레이닝, 네, 마음의 어떤 훈련, 몸의 훈련, 그 전체 차원에서 브레인 트레이닝. 네, 그 인공지능에서 지금 몸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로봇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몸을 얻게 된다는 의미는 세상의 경험을 갖는다는 의미이고요. 네, 몸을 통해서 들어오는 엄청난 감각의 정보, 또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막대한 정보, 그 정보들이 이제 차곡차곡 인공지능에 쌓이면서 비로소 인간에게 가까운 지능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본격화되지 않았다면 생성형 인공지능은 지금 같은 인류 역사의 변곡점까지 얘기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뭐, 기껏해야 뭐, 바둑 이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텍스트, 언어 기반의 그런 그 학습으로는 그 현실 세계하고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몸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돌아다닐 수 없다고, 마치 식물처럼. 네, 식물과 동물의 구분을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움직일 동자, 개체가 움직임으로써 인류가 이족 보행을 함으로써 인류 역사에 얼마만큼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뭐 떠올리신다면 인공지능이 몸을 얻게 된다는 이 의미가 인간이 태어나서 열심히 기다가 네, 정서 상호작용을 감정을 주고받다가 인지학습으로 뭔가 뇌가 점프되는 이 변화에서 그 모든 바탕이 되는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두뇌 훈련과의 이 접점은 네, 우리가 간과를 많이 하고 있는 두뇌 훈련에서 몸이 빠진 기억력을 높이고 인지력을 높이고 집중도를 높이고 하는 그 과거의 서구적 관점은 이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 내려놓아 주시기를 진짜 브레인 트레이닝이란 진짜 나의 두뇌 역량을 높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네, 그 부분을 갖고 오늘 조금 총정리 겸 네, 그래서 좀 쭉 조금 속도를 내야 됩니다. 네. 어, 뭐 처음 또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 보이셔서 네, 여기는 이제 BTS 요즘에 이제 완전체로 곧 컴백을 앞두고 있는 BTS의 모교로 유명한 그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이자 10개월 연속 브랜드 평판 사이버대 1위를 하고 있는 글로벌 사이버대 핵심 경쟁력, 뇌 교육
특성화 대학입니다. 그 중심 학과에 있는 내교육학과에서 주최하는 겨울방학 특강이고요. 어, 이런 것 좀 많이 알려가고 싶습니다. 알리는 역할을 현재 하고 있고, 제가 작년에 낸 책 소개를 오늘 주제와 좀 맞물려서 그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출판사예요. 관함사 80년 된. 그래서 작년에 생일이 80주년을 맞이했는데 원래는 이제 인문사회, 철학, 법전 이런 거 내는 출판사인데 이례적으로 이제 좀 뇌 관련 책을 내고 싶다고 해서 제안이 와서 이제 뇌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좀 주제하고 맞물리는데요. 지난 자시하고 어, 뇌에 대해 브레인이라는 게 의사나 과학자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계속 얘기를 드렸죠. 누구나가 갖고 있는 이 뇌를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할 것이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인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좀 대담한 질문을 한번 던졌고, 뇌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제 지난 5차 시에 이어서 이제 이거는 이제 뇌활용 입문서로 쓴 건데요. 바로 한번 네,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 위키피디아를 많이 썼죠. 여기서 이제 브레인 트레이닝, 이 What is brain training? 이렇게 물으면요. 이렇게 나와요. 네, 지금은 뭐 위키피디아를 잘 쓰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브레인 트레이닝이라는 게 뭐냐? 뇌를 훈련한다는 게 뭐냐라고 물으면 바로 괄호 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브레인 트레이닝이란 의미는 코그니티브 트레이닝과 같은 말이다. 네, 두뇌 훈련은 인지 훈련이다. 네, 이렇게 딱 나와요. 네, 인지 관련한 뇌를 훈련한다는 브레인의 기본 기능이 가장 주된 기능이 네, 인지에 관련된 인지 학습. 뭐 결국은 인지라는 게 뭐냐면 기억과 뭐 이런 시행 그 처리 능력 뭐 여러 가지의 인지 관련한 내용들이겠죠. 이렇게 인식을 현재 검색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좀 부분을 볼까요? 어, 초기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 이제 그때 한번 또 물으면요. What is brain training? 이렇게 물었잖아요. 제가 이제 그때 해서 카톡 기반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비슷한 인공지능도 기존의 DB를 갖고 응답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네, cognitive ability, 인지적인 능력을 improve, 향상시킨다. 인지적인 능력이란 건 뭐냐? 인지 능력이란 메모리, 기억에 대한 거, attention, 집중에 대한 거, processing speed, 뭔가 이렇게 처리 속도를 높이는 거. 이게 이제 보편적인 뇌를 훈련한다라는 뭐 객관적으로는 서구적 기반의 두뇌 훈련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현재 현존하는 그 뇌 가소성 분야, 네, 뇌는 훈련하면 변화한다. 네, 이렇게 이쪽 분야에서는 뭐 거의 노벨상에 육박한다는 그 카블리상을 수상했던 마이클 머제니치. 뇌과학 공부를 하면 아주 만나게 되는 저명석학입니다. 뭐 거의 손에 꼽는 이 마이클 머제니치 박사를 여기 지금 오른쪽 사진에 보면 저희 압구정에 있는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서울학습관에 해외 석학 초청을 한번 했어요. 거의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초청을 해서 그때 이제 그 강연 주제가 뭐였냐면 지금 저희가 계속 해오고 있는 주제와 아주 맞물리는 거예요. 브레인 플라스티시티. 네, 뇌 가소성이라고 했죠. 뇌는 훈련하면 변화한다. 이 뇌 가소성에 대한 이론이나 증거가 없었다면 이 학과도 굉장히 늦게 만들어졌겠죠. 네. 여러분이 또 자녀가 있다면 교육이라는 기제를 그렇게까지 앞다투어서 엄청나게 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뭐 해봐야 비슷하면은 왜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인류의 역사에서 인류가 다음 세대에게 교육을 시켜서 했던 이유는 교육을 양질의 교육을 일찍부터 시작하면 그 영유아 아동 청소년의 뇌가 바뀔 거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인류의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변화를
뇌 가소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분의 그 내용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이분이 10년 전에 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 지금은 이제 그 학습을 하죠. 우리나라도 학습을 시키잖아요. 뇌를 가지고 뭔가 훈련한다는 얘기를 10년 전에는 그렇게 많이는 하진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브레인 짐이라고 하는 두뇌 체육관 이런 게 이제 쫙 끌어오르고 있을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머제니지 박사가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혈압도 체크하고 건강검진을 하듯이 두뇌에 대한 걸 검진을 하고 훈련을 하는 이런 두뇌 체육관이 본격화되고 보편화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10년 전에. 지금도 아마 주변에 조금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면 이런 두뇌 관련한 훈련 센터나 이런 교육 프로그램, 자기 개발 프로그램, 또 뭐 인지력을 높이는 거 이런 게 10년 전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그 이렇게 브랜치나 이런 지점이나 이런 센터들을 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대표적인 게 이런 뇌파에 대한 걸 측정하는 것도 엄청 시장이 열렸고요. 자, 그런데 이 머제니치 박사가 했던 얘기에 아주 눈여겨볼 할 게 있어요. 당시에 이제 10년 전에 그 이제 그때 제가 사회 보는 장면인데 이제 이분이 특강을 한 몇 시간 했죠. 네, 몇 시간 하고 저희가 하는 이제 뇌교육에서 하는 뇌 체조 훈련을 한번 또 같이 했습니다. 예, 이분들이 이제 한 다리 들고 이렇게 균형감을 맞추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머제니치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명시가 없네요. 이 서구의 브레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 기반의 훈련인데 당시에 2017년 몇 년 전부터 신체 기반의 훈련을 병행했을 때, 네, 이 두뇌 인지 기반의 두뇌 훈련의 효과성도 굉장히 높아진다는 걸 이제 알려져서 병행을 많이 한다. 그리고 아무리 인지 기반의 두뇌 훈련이 좋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더 중요한 건 마인드셋, 네. 어떤 마인드로, 어떤 그 실제 훈련자가 어떤 마인드로 하느냐. 이 결국은 지속성 문제에서 또 내적 동기 문제에서 네, 훈련의 그 효과성에 엄청난 차이가 보인다는 거예요. 왜 서구에서는 이런 신체 기반의 두뇌 훈련을 최근에 와서야, 네, 21세기 들어서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조금 궁금하진 않으십니까? 네, 이 맥락은 어, 왜 서구에는 명상이 없을까 하고도 같은 맥락이고요. 왜 서구의 심리학, 여러분들 심리 혹시 공부하는 분들, 프로이트 칼융부터 시작되어 왔던 그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탐색이 심리학이잖아요. 근데 심리학의 역사에는 왜 몸이 없었을까? 이 질문하고도 맞닥뜨려집니다. 그리고 최신 심리학에서는 왜 소매틱 메서드, 신체 기반 심리 치료를 아주 강조하고 있을까? 뭐 최근에는 이제 뇌 플러스 심리이지만 왜 몸은 서구 사회에서 좀 다르게 취급을 했을까? 네, 그냥 뭐 이렇게 육체적인 훈련을 많이 하지만요. 두뇌 훈련이라고 했을 때는 몸뚱아리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최신의 훈련이라고 소개하는 것 자체가 동양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조금 다르죠. 네, 네, 그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때 지난 5주차에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요. 대한민국의 이제 교육의 역사가 이제 서구 근대 교육에서 비롯됐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인지학습에 아주 오리엔트된 교육이었는데요. 현재 이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같은 경우는 신입생들에게 필수로 뇌 공부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대 사범대 학장께서 이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게 이제 몸에 대한 이해, 그런 감각을 개발하고 하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냐, 뇌를 훈련한다는 것이 여기 지금 그 인터뷰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죠.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이 뇌 이꼴 마음이라기보다 뇌라고 하는 것이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그 몸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그 체화된 인지 이런 개념도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뇌 이꼴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거 얘기입니다. 네, 이제 요즘에 뇌를 얘기할 때는요, 몸을 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변화된 시점입니다. 네, 아마 뇌 공부를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면 제가 이 얘기하는 이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 그리고 뇌라는 공부를 한다는 게 두개골 속에 이런 자우뇌를 공부하는 것만이 뇌에 대한 공부가 아니고 뇌에 대한 훈련이 아니다라는 거. 시작은 오히려 마음이 아니라 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네, 여러분들 지금 몸 상태 좋으시면 아주 집중 상태 좋지 않습니까? 근데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집중도가 떨어지죠. 몸을 빼고 나의 의식 상태를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은. 네. 자, 그럼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까지 이제 만들어 왔는지 저희가 1주차부터 5주차까지를 5차시를 안 들은 분들이 있으셔서 오늘 브레인 트레이닝을 얘기하는 그 핵심 부분만 잠깐 압축하겠습니다. 어, 인간의 뇌는 동물과 조금 다릅니다. 인간도 고등 동물이지만 동물은 유전에 종속되고 인간은 유전을 벗어나고자 한다. 이런 표현을 지난 차시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주변의 환경을 바꿉니다.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동물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사피엔스 역사가 30만 년에 불과하지만 지구 역사 46억 년 중에 가장 끄트머리에 출현한 이 현생 인류가 지구상의 생태 환경을 바꾼 걸 떠올리시면 인간 뇌의 위대성, 창조성이라는 게 왜 대단한지가 느껴지죠. 뇌는 훈련하면 변화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네, 인간 뇌의 창조성이 여기 그림에 보시는 수렵사회, 네,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것을 바꾼 거죠. 그리고 그 바꾼 것에 어, 개인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환경을 바꾼다. 이게 이제 크리에이티비티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른 동물과의 보면요. 자, 그래서 두 가지가 가장 그 인간 뇌의 창조성이 발현되어서 환경을 바꿨을 때, 지구촌의 환경을 바꾼 지난 30만 년 사이에서 가장 크게 바뀐 바깥쪽 변화 하나, 안쪽 변화 하나,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바깥쪽 변화의 핵심은 20세기의 컴퓨터 시대가 시작되고 산업혁명 이후에 그다음에 인공지능까지 올라온 이 과정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지구촌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원래는 태양계 아래에서 지구라는 행성에서 태양의 자연빛을 받아서 살아왔던 이 호모사피엔스들이 스스로 빛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인공빛을 만들어냈죠. 24시간 불을 밝히는 이 인공빛의 출현은 어 29만 년 정도 태양 자연빛에 진화하고 적응해 왔던 인간 뇌에 많은 교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0만 년 중에 약 29만 년은 자연빛만 존재했는데 그렇게 인간 뇌의 구조와 기능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빛을 받았을 때 그 돌아갑니다. 식욕차 상액이라는 게 돌아가고 송가체가 작동을 하고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몸과 마음과 뇌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생체 시계가 돌아가게끔 이 바이오 클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아스팔트가 덮이고 자연과 거리감이 생기고 엄청나게 디지털 편리한 환경이 만들어졌지만 그 모든 것보다 바깥쪽에 가장 큰 변화는 인공빛의 출현입니다. 네, 그게 이제 가장 크고요. 그래서 인공빛이 출현했다. 그리고 안쪽은 뭐냐? 안쪽은 우리가 동물이라고 하는 본질을 들여다보면 움직이는 개체인데 이 움직이는 개체의 본질인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다는 겁니다. 수렵사회 움직임.
농경사회의 움직임, 산업사회의 움직임, 네, 정보화 사회의 움직임. 그래서 어, 누우면 빨리 죽는 거죠. 눕는 시간이 많아지면, 앉는 시간이 많아져도 빨리 죽는 겁니다.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데, 이 움직임이라는 이 신체 활동은 우리 뇌 구조로 보면 가장 안쪽에 그 기본적인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인데, 신체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신체 움직임의 감소는 정서의 상호작용에 감소와 아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쪽의 인지학습은 수백 배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균형이 생기죠. 언밸런스가 생깁니다. 네,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언밸런스가 만들어 온 환경, 뭐가 있겠습니까? 유추하기 쉽죠. 뇌의 본질은 코디네이터예요. 네, 요 단어는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뇌라는 게 뭐야? 뇌는 마음 아니야? 이런 아주 고차원적인 마음. 아닙니다. 인간의 뇌의 본질은요, 코디네이터예요. 조절자로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조절자의 기능이 깨어지면 많은 것들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우울증 많죠? 전쟁 나면 우울증 있겠습니까? 네. 그런 거는 이제 바깥쪽에 일어나는 기전에 불과한 거고요. 인간의 뇌라고 하는 본질은 조절자의 기능인데 이 조절의 핵심은 몸과 마음의 조절입니다. 기본적인 신체 조절이라는 이거를 항상성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걸 유지하고자 하는 생명의 본질이 있는데 생명의 본질이 깨어지면 정신, 몸과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요. 이런 갖가지 심신의 불균형 상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본질을 이해해야 네, 아주 그 위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관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뇌의 본질은 코디네이터다. 네, 요 얘기하고요. 이 코디네이터 기능이 하나 둘씩 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들의 뭐 대표적인 게 자율신경의 불균형이겠죠. 왜냐? 신체에서 출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물. 그래서 항상성, 이 호메오스테이시스라고 하는 그냥 일정하게 뭔가를 유지하고자 하는 생명의 본질이 있는데 내가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거나 신체 기능이 좀 떨어지거나 내가 뭔가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네, 이 항상성 기전이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자율신경이 네, 불균형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현대인 같은 경우는 약 70%가 자율신경 불균형 상태입니다. 어깨를 만지면 강철 어깨, 네, 항상 뭐가 이렇게 압이 차 있고, 네, 쉽게 감정이 출렁거리기 시작하는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이제 심해지면 중독 현상에까지 넘어갑니다. 이건 도파민과 아주 관련이 많다고 해서 뭐 이런 도파미네이션 책도 나오죠. 스마트폰 중독, 뭐 게임 중독, 음식 중독 아주 많습니다. 근데 20세기의 중독과 21세기 중독은 조금 다릅니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기본적으로 움직임의 결여가, 감소가 일어난 가운데 정보의 엄청난 양의 그 입력이 과부하가 되면서 정보 중독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의 본질도 아까 얘기한 두 가지. 바깥쪽 환경은 인공빛이 커진 거, 안쪽은 움직임이 감소됐는데 엄청난 양의 정보 더미가 들어오고 있는 거. 결국은 내 몸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감정을 막 얘기하지만요. 그 감정이라고 하는 주고받음을 얘기하기 전에 자신의 몸의 균형 0점 상태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뇌의 본질이 그러니까요. 이것은 이제 어른들은 그나마 뭐 이래저래 좀 버틸 수는 있겠죠. 청소년으로 넘어가면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죠. 심각해진다. 네, 대한민국의 학업 성취도 세계 탑이지만 청소년 자살률도 탑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아주 뇌의 불균형이 극한으로 가버린 이 상태도 그 원인을 찾으면 아주 심플합니다. 네. 아침을 먹지 않고요. 안 움직이고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근데 이미 6세 때 불균형 상태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요. 네, 단일화된 입시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아는 채 네, 달리니까요. 네, 이것을 이제 바꾸는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가 일어난 건 네, 바로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인류 첫 세대가 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사람과 상호작용을 했는데 지금은 스크린과 상호작용을 하는 인류 첫 세대가 출현하면서 이 모든 그 인간 두뇌 발달의 특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주면 웃고요. 뺏으면 울고 하는 이런 친구들 많죠. 네, 이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비하고 할 거냐. 네, 그런 부분이 이제 크게 대두가 됐습니다. 스마트폰 나온 지 20년이 불과 안 됐어요. 20년 만에 이 브레인 롯 같은 뇌썩음이라는 단어를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 현대인에게 경고장을 낼 만큼 우리는 지금 정보의 종속성은 더없이 높아지고 인간의 고유의 역량은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교육학에서 시대적인 좀 책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 이 가장 극한의 문제가 한국이 다 갖고 있거든요. 네. 최고의 학업 성취도를 일궈서 대한민국이 정말 가난한, 최고로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탑의 네, 10대 강국이 되었음에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어요. 이거를 해결만 한다면 세계가 더없이 주목을 하겠죠. 이제 남은 것은 문화는 이제 강국이 됐으니까 남은 것은 이 두뇌의 방향의 문제를 바꾸는 겁니다. 똑똑한 뇌에서 좋은 뇌를 만드는 교육으로 바꾸기만 한다면 한국은 네, 세계 정말로 탑의 국가가 될 겁니다. 똑똑한 뇌에서 어떻게 좋은 뇌로 바꿀 거냐. 이게 뇌교육의 방향성입니다. 자, 그럼 네, 인공지능의 변화, 인공지능 변화를 잠깐만 더 얘기를 하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작년에 스마트 AI 포럼에서 발표했던 부분에 이제 조금 몇 페이지인데요. 터미네이터 영화 다 보셨죠? 네, 터미네이터 2를 보면 그 미래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세계 이제 인류를 막 위협하잖아요. 그래서 스카이넷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에게 이제 막 종속되고 지배를 당하는 인류가 미래에서 사람을 보내서 터미네이터를 보내서 그 한 과학자를 죽이는 영화가 터미네이터 2잖아요. 그래서 이 제프리 힌튼이라는 사람이 그 사실 터미네이터 2에서 나오는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가 이런 인공지능 시대를 맞닥뜨리게 만든 최소한 몇십 년을 앞당긴 딥러닝, 네, 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인공지능 학자면서도 특이하게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그만큼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렇게 이제 세상의 변화를 만들고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어딘가요? 엔비디아죠.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엔비디아가 지금 시가총액 1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 그래픽 카드, 당시에 GPU를 이 학습에 쓰면서 사실은 촉발이 되었기 때문에. 네, 당시는 그냥 게임하는 그 그래픽 카드였는데 그거를 이런 거를 딥러닝 학습할 때 야, 저거를 써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이제 이 딥러닝 알고리즘 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네, 이 비지도 학습의 이 한계를 넘어갔던 네, 인간은 모든 걸 알고 답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기본적인 알고 있는 어떤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상황이 되면 거기에 이렇게 맞추죠. 최선의 답을 찾는 이 패턴 인식 방식인데 컴퓨터는 과거에 이러지 않았거든요. 미리 다 답을 알려주고 추론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로 이렇게 이제 입사를 하고 구글에서 오늘날 생성형 인공 오픈 AI 그것도 결국 구글에서 나온 건데요. 결국은 이 구글을 퇴사를 했어요. 왜냐? 인공지능의 위험성이 너무나 심해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뭐 변화를 이뤄내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의 본질은 네, 인간의 뇌를 모델링한 겁니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공지능, 자연지능 파트는 1차 시 강좌에 아주 조금 집중적으로 했으니까요.
왜 인공지능 시대에 뇌를 이해해야 되느냐? 이 질문에 조금 들여다보실 분들은 1강을 좀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여러분이 쓰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제 껍데기인 거고요. 이렇게 막 솔루션으로 만든 거고, 그 모델을 어디서 찾았냐면 인간의 뇌의 정보 처리 방식에서 찾은 겁니다. 예, 인간이 1000억 개의 신경세포와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동일한 형태의 신경세포를 갖고 이 엄청난 마음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너무나 신기하게도 동일해요. 이 소스 자체가. 네, 이거를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지금 매트릭스, 엄청난 행렬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몸이 없죠. 뇌에 이런 정보 처리니까 이제 몸이 휴머노이드 로봇 때문에 들어온 개념입니다. 핵심은 인공지능의 본질을 알려면 뇌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거. 그 얘기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인류의 뇌과학이 이 뇌 가소성이라는 오늘 브레인 트레이닝의 핵심 주제를 가장 잘 설명한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어, 여기 이제 뇌교육학과에 지금 입학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재학생인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도 계신데 뇌는 훈련하면 변화한다. 이제 이 뇌가소성을 가장 잘 표현한 문구인데요. 당신의 뇌는 유전자만의 산물이 아니다. 네, 동물은 유전에 종속되고 인간은 유전을 벗어난다는 표현을 했죠. 근데 인간은 유전자만의 산물이 아니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도요, 환경이 달라지면 유전자의 발현이 달라집니다. 평생에 걸쳐 쌓이는 경험들을 통해 조각되는 것이기도 하다.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경험과 뭐 학습과 이런 체험과 이런 것들이 네, 다 이렇게 조각되어서 형성된 오늘의 나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시간의 경험은 여러분의 뇌의 활성을 바꾸며 그리고 그 변화는 유전자 발현 양상까지도 바꾼다. 네, 결과로도 바꾸는 게 아니라 유전도 바꾼다는 유전자의 발현 기제도 바꿉니다. 우리가 예전에 DNA 이게 그 게놈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하면 다 이제 세상이 바뀔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웬걸? 유전 게놈 프로젝트로 유전자 지도가 밝혀졌지만 세상에 그런 큰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 유전자가 중요하지만 그 유전자의 발현이 더 중요하더라는 것이 최근 과학계의 흐름이거든요. 구성 유전학이 이제 그런 겁니다. 유전자 발현 양상을 바꾼다. 무엇이? 현재 나의 경험이, 현재 나의 집중이, 현재 나의 어떤 사고작용이, 그리고 눈에 보이는 행동 변화는 모두 여러분의 뇌에 일어난 변화의 반영이다. 이 엄청나게 무서운 문장이에요. 네, 이 문장을 곱씹어서 이렇게 하나씩 뒤집어 보면, 네, 이것이 이제 그 뇌 가소성에 아주 잘 정리된 문장입니다. 이게 어디 책에 나와 있는 문구인데 이게 지금 출처가 여긴 표기를 안 했네요. 자, 그래서 바로 조금 하나 그 좀 묶어서 얘기를 한번 드리고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지금 이런 그 두 길을 만난다면 어느 쪽 길을 가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오른쪽 길로 가시지 않을까요? 네, 그 오른쪽 길을 가겠죠. 왼쪽 길을 혹시 가실 분 있을까요? 네, 대부분 오른쪽 길을 갑니다. 네, 오른쪽 길을 그럼 가는 이 행동 분석학적 이유를 연구의 보통 결과에는 두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예, 뇌는 이제 굉장히 생명 위협에 기본적으로 작동을 하죠. 생명의 유지작용. 오른쪽이 왼쪽보다 훨씬 안전하죠. 자, 두 번째는 에너지 효율의 법칙. 에너지가 덜 쓰이게끔 보이죠. 자, 그런데 이 양쪽 길을 뇌 가소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처음에 우리가 뭔가 젓가락질을 못했다가
뭐 한 1000번 연습을 해서 젓가락질을 하면 처음에 왼쪽에 신경망, 여러분의 뇌에 이렇게 회로가 이제 길을 하나씩 딱 내겠죠. 잘 안 돼요, 젓가락질이. 그렇게 100번, 1000번을 연습하면 오른쪽처럼 젓가락을 사용할 때처럼 회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젓가락을 막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학습을 하거나 경험을 한다는 의미는 뇌의 회로를 만드는, 뇌의 길을 만드는 겁니다. 뇌의 길이 커지면 그다음부터는 익숙해지고 빨라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래서 두려움은 점점 커지니까 오른쪽 길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많으시니까 오른쪽 길 가는 겁니다. 꼬마들은 왼쪽 길을 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나이가 좀 어리면. 왜? 호기심이 크니까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신경망의 특징과 비유하자면 나이가 들수록 호기심은 줄어들고 두려움은 커지고, 네, 갔던 길을 가는 게 익숙해지고, 그래서 틀이 강해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우리가 뇌를 쓰는 브레인 트레이닝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뇌의 작동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복잡계가 있어요. 그리고 복합계가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어떤 차이로 보이나요? 방향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네. 서울에서 부산으로 우리가 KTX를 타고 가면, 네, KTX 안에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제각각 하고 있죠. 사는 사람, 먹는 사람, 뭐 대화하는 사람, 뭐 TV 보는 사람. 그렇게 인간의 뇌도 기본적으로 이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복잡계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루어내려면, 뭔가를 하려면 명확한 목표와 방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을 때 뇌의 여러 가지 산재된 기능들을 하나로 쫙 몰입해서 쓰죠. 그렇게 인간의 뇌는 복잡계이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복합계로 쓸 때 비로소 기존에 없던 기능들을 아주 점프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뇌 기능 구조를 갖고 태어나지만 달라지는 거예요. 다르게 쓰니까. 그래서 복합계로 나는 뇌를 쓰고 있느냐, 복잡계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복잡계로 쓰는 사람은 조금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이진 않겠죠. 주어지는 삶을 소극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루틴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신경망이라고 하는 걸 의식과 비교해 보면 저렇게 엄청난 패턴이 만들어져 있는 정글 같은 건데요. 이 정글이 공고해지고 길이 단단해지고 커질수록 정보가 축적되고 패턴화된다는 의미인데 의식이라는 면에서는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유연함을 갖추는 사람을 보기 힘든 이유도 이 신경망의 특징 때문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고착화 현상이 일어나죠. 너 일이 왜 이래 답답해? 이런 얘기는 10대들에게 잘 하지 않죠. 저 사람 왜 이래 틀이 강해? 네, 저 사람 편견이 좀 심한 것 같아. 이런 얘기도 어린 친구들보다는 나이가 많을수록, 직급이 올라갈수록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하자면 밤하늘에, 네, 저 가로등 불빛 비추는 저 영역이 우리의 인식의 틀입니다. 의식의 영역이. 그런데 그 가로등 불빛 바깥쪽으로 의식을 확장한다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창조성이라는 개념은 이 불빛의 영역을 확장을 했을 때, 네, 창조성이 발현되고 뭐 영감이 꽃피고 막 이런 남다른 사고가 생기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저거를 어떻게 확장할 거냐의 문제에서는, 네, 참으로 쉽지 않다는 거. 인간 뇌의 특징 자체가. 네. 그래서 아주 석학들 중에 아주 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갖춘 석학들이 가끔 있어요. 어떤 한 분야에서 보면. 그리고 서구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네, 명상을 적극적으로 썼다는 거. 네, 5강에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명상을 하는 이유. 저희 그리고 뇌교육 여기 영역에서 두뇌 훈련법 중에 이완 훈련, 명상 훈련이 아주 중요한 메서드로 들어가 있는 이유.
인간은 동물과 좀 다르다고 했죠. 여기 이제 제가 키우는 고양이인데요. 동물은 유전자대로 살고 인간은 유전을 벗어나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이제 강아지, 고양이들을 보면 평상시에 이런 루틴이 있죠. 네, 배고프면 하고 엔터테인먼트도 멍 때리기도 하고 네, 막 놀고 또 수면도 취하고 그런데 3년 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1년 전에 나는 어떤 강아지였을까? 1년 후에 나는 어떤 뭐가 될 거야라는 꿈을 꾸고 계획표를 세우고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유류들은 현재의 시간을 살아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 중에 현재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조금은 동물적 속성이 강한 거예요. 과거에 대한 성찰이나 미래에 대한 꿈을 꾸지 않고 주어진 현재만 쫓아가는 사람. 자, 그런데 현재만 사는 거하고 네, 현재에 집중하는 건 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 의식의 방향성이 너무나 인간은 다르다. 그래서 인간은 피지컬 라이프, 육체적인 삶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지만, 육체적인 건강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절대적으로 소셜 라이프를 추구합니다. 사회적인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요.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면 절대 거기에 또 머무르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그 안에만 머물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뭔가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의 특징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더 이제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면, 네, 이제 이런 근본적인 걸로 앞으로 가게 될 겁니다. 네,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이 근본에 대한 질문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네, 이런 것이 이제 저희 보면 이제 치매 예방 훈련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법론적으로는 신체 활동을 높이고 여러 가지 중요한 메서드들이 있지만 장 관리를 잘하고 이 수면 관리를 잘하고 이런 아주 테크니컬한 게 있는데요. 그래서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 인생의 삶에 대한 인간 뇌만이 갖고 있는 이 근본 질문. 네, 나는 죽을 때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건지,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성찰을 하는 이 과정이 로봇이 넘어갈 수는 없는 영역이죠.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이 브레인 트레이닝에서 가고자 하는 방법은 서구에서 초기에 지금 오늘 오프닝 때 얘기 드렸던 인지 기반 훈련은 인공지능이 다 대체했기 때문에 대체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교육도 바뀌어야 되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전 세계의 교육도 이제 바뀌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단지 너무 인공지능이 빨리 와버려 가지고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뿐이죠. 여러분, 지난 수능 때 그 지난해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의대 지원이 내려갔어요. 네, 공대 지원이 점프업이 됐습니다. 또 인문 사회 쪽도 점프가 됐고요. 이 엄청난 시그널이죠. 보이는 아이스버그 빙하 모델에서 보이는 쪽 기술과 지식은 이제 교육 훈련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20세기까지 해왔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다 잠식을 해가고 있고 이제 인공지능이 할 수 아직은 없다고 생각하는 빙하 아래쪽의 이 영역이 앞으로 리더가 갖춰야 돼. 또 우리가 인공지능과 공존 경쟁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제 본질이 저 빙하 아래쪽이 될 겁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네, 전 세계적으로 이게 뭔가 학문적 체계화를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내교육학이 가장 앞서 한 20년간 계속적인 축적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원천 기술에 대한 걸 이제 4년 커리큘럼으로 석박사까지 체계화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또 이 원형의 자산을 한국의 고대 이런 선도라고 하는 원리 체계 하에서 이런 K-명상 훈련과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법들이 체계화가 된 거고요. 철학, 원리, 방법 한 20여 년 이제 학문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인공지능의 본질인 뇌에 대한 뇌과학은 한 10위권 따라가고 있으나
뇌 활용 분야에서만큼은 뇌교육의 학석 박사를 처음으로 구축한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아마 이제 이 문화강국 코리아 그 다음이 진짜 두뇌 강국 코리아가 아닐까 이런 기대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 볼까요? 그 뇌를 훈련한다, 뭐 변화한다는 측면은 자기계발 영역이었죠. 20세기는. 이 전통적인 자기계발, 끊임없는 자기계발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성격을 바꾼다거나 능력치를 높인다거나 뭐 신체적인 걸 향상하는 전통적인 자기계발에서 가장 많이 쓰였던 이론은 바로 이 여러분 아시는 메슬로 이론이었어요. 이게 욕구라고 생각했죠.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자기 존중, 자아 실현. 엄밀하게 뇌에 대한 그걸 몰랐을 때, 네, 이 메슬로 이론이 수십 년간 지배를 했습니다. 인간은 그런 욕구가 있어. 네,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뭐가 없었냐? 네. 그리고 이제 컴피턴시, 역량이라는 게 심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80년대, 90년대를 아주 지배적인 이론이었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빙하 모델이 바로 이 스펜서 앤 스펜서 1993년 인간의 역량을 근데 심리학에 주로 접근했거든요. 근데 심리학에서 또 뭐가 빠져 있냐? 몸이 빠져 있었어. 당연히 뇌는 없었죠. 지금의 모든 심리학은 인지심리학자가 엄청 대두가 되고 있는 이유도 네, 초기 심리학에는 없었지만 지금 이제 몸을 얘기하고 뇌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다 보니까 심리학도 이제 인지심리에 대해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과학 기술의 발전이 이 모든 방향을 또 새롭게 바꿔 버렸습니다. 20세기는 산업혁명 이후로 한 200년 흘러온 거고요. 산업혁명 200년이 왔지만 뇌에 대한 본질이 밝혀진 건 20세기 후반이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자기 개발이라는 거, 야, 이렇게 집중하고 뭐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뭔가 이렇게 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죠.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자기 개발 학은 아니죠. 학문은 아니니까. 자기 개발의 영역, 또 심리학에서 인간의 마음과 행동 변화를 탐구했던 시절이 있었으나 과학 기술의 발전은 이 송두리째 이 모든 환경을 바꿔버렸어요. 지금 보시는 게 미국 과학재단 NSF에서 발표한 2002년의 그 미래 보고서인데요. 어, 네 가지 기술, 바이오, BT, NT, IT, CT. 네, 생명공학, 나노기술, 인지과학, 인지공학 기술, 그다음 IT, 네, 정보기술. 이 네 가지 기술을 중심으로 융합이 되어서 몇십 년이 지나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컨버징 테크놀로지. 융합 기술로 발달이 될 거고 이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For improving human performance. 인간의 수행력을 향상시키는데 이 첨단의 기술의 융합이 그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이 스마트폰 한 대 있으면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를 가진 거죠. 지금 여러분이 제미나이나 뭐 저기 챗GPT를 쓰신다면 불과 10년 전에 어 10년 전과 비교하면 뭐 엄청난 한 100배의 역량을 쓰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인간의 수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류 역사에 변곡점이 생겼죠. 인간 지능을 넘어가고 있다는 게 문제죠. 네, 이제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IQ 얘기하는 게 참 안쓰럽기까지 하는 시대가 됐어요. 네, 얼마만큼 우리가 과거에 머물고 있냐면요. IQ 100년 역사가 무너졌죠. 지금 대한민국 초등학교에서 집단 IQ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IQ 검사 세대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초등학생들이 IQ 검사 안 하거든요. 개인만 할 수 있죠. 집단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초등학교에서 집단 IQ 검사를 했다가는 저기 뭐 CNN 뉴스에 나겠죠. 네. IQ 100년 역사가 무너뜨린 장본인 중에 하나가 이 다중지능입니다. 이게 근데 무려 1983년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EQ라는 것도 나오고 막 나왔죠. 지금 왜 IQ 집단 검사를 하지 않느냐?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더 문제가 뭐냐? IQ 세대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나 자식을 보면
얘는 참 머리가 좋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공부 이외, 학습 이외의 걸 잘하면 재능이 있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재능입니까? 이 다중지능의 83년에 무려 40년 전에 나온 거 보면, 네, 여기 뭐가 있죠? 음악지능, 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 네, 몸을 잘 쓰고 하는 것도 지능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음악을 잘하면 재능이 있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는 부모에게서 네, 있는 자녀들은 나는 뭐 공부는 안 되고 이쪽에 좀 재능은 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대인지능. 성공한 사람들이 아주 갖고 있는 지능 중에 대표 지능이 대인지능, 자성지능이라고 보통 평가를 많이 하는데요. 계약을 했는데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친구들을 막 집에 데려오면 대인지능이 높은 거잖아요. 이쪽 머리가 좋은 거예요. 네, 10년이 지나서 이제 교육 현장에서 자연이 멀어지면서 이 가드너 교수가 자연지능을 10년 만에 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실존지능.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방향성에 대한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능을 어떤 방향으로 쓸 거냐가 이 실존지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 변화의 변곡점들이 있는데, 과거에 많이 우리는 그 배웠던 그 시절에 머무르고 있으면 지금 세대와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은 교사 아카데미나 이렇게 그 학부모 아카데미 가면 그런 얘기를 서두에 합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분들이 인류 첫 인공지능 세대에게 가장 부정적 영향을 줄 1순위라고. 네, 그런 생각을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뇌를 훈련한다, 어떤 자기 개발을 한다 해서 이 뇌를 빼고 얘기해서는 절대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잣대로 바라보게 되면요. 왜냐? 심신 스트레스 관리, 또 집중, 몰입, 인내, 용기. 이게 이제 자기 개발의 어떤 영역으로 그동안 그 다뤄왔던 건데, 이 모든 것들의 핵심 사령탑이 네, 결국은 브레인이거든요. 이게 브레인에 대한 이해 없이 자기의 어떤 변화를 얘기한다는 게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서울대학교도 아까 얘기 잠깐 드렸지만 모든 사실은 교육에서 또 어떤 변화에 대한 거에서 사람에 대한 코칭에 이르기까지 뇌에 대한 이해, 특히나 이제 영유아기부터 해서 또 이 치매 예방 이런 분야에서는 정말로 뇌에 대한 기본 공부는 필수적이에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없을 때는 하늘과 정말 땅 차이가 일어납니다. 이거를 이제 뇌교육을 두뇌 훈련 측면에서 이렇게 조금 로드맵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한 20여 년 학문적 단계를 많이 축적이 되어서 영역별로 이게 굉장히 많이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서구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이제 아주 좋은 다큐멘터리가 2년 전에 나왔는데요. 서구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아주 대단하죠. 이게 저기 중동의 우리 CNN이라고 불리는 알자지라 방송에서 2년 전에 한국편 다큐, 이 마인드셋이라는 다큐멘터리에 한국 주제로 했는데 타이틀이 여기 보면 에피소드라고 나와 있는 제목이 뭡니까? 초경 초경쟁 사회에서 뇌를 훈련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여기 보면 하이퍼 컴페터티브. 지금 정말 한국은 초경쟁 사회로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이 중동의 이 다큐멘터리 팀이 한국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스포츠 영역에서는 양궁, 네, 한국 하면 딱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육 분야에서는 오늘의 주제인 브레인 트레이닝을 취재를 했어요. 네, 이게 왜 해외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왜냐? 한국은 초학습 국가인데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초학습 국가의 성과치가 있으니까 자살률이 아무리 높더라도 간과할 수는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서 한국은 그 자살률이 높다고 우리는 이제 또 엄청나게 얘기를 하나 실제로 해외에서는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한국 교육 시스템의 점수를 엄청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 그거는 이제 극복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브레인 트레이닝이 한국의 초학습 국가에서의 이 청소년 자살률을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취재를 하러 온 거예요. 네, 이 브레인 트레이닝이 어떻게 했길래
이 해외 방송팀까지 와서 이거를 취재했느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내교학과 학과장이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 인터뷰어로 저도 이제 촬영에 참가를 했는데 이 초등생 화풀이 캠프라는 걸 취재를 했어요. 이 초등생 스트레스가 워낙 많으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초등생의 화를 푸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부정적 감정을 릴리스하는 해소하는 내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브레인 트레이닝 프로그램인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알자지라 방송팀이 온 건데요.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그 브레인 트레이닝의 하나의 예시이기도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내교육학과 이번에 입학하신 분들이 이런 성인 프로그램 훈련법들을 나중에 또 체험도 하실 텐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레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름은 레크레이션이 아니라 뇌크리에이션이라고 해서 뛰어노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 뭔가 학습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몸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몸을 아주 이렇게 시원하게 움직이면 애들이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설문을 해요. 너는 언제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쁠 때가 언제냐? 아이들이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엄마가 공부하라고 할 때 화가 나요. 네, 뭐 엄마가 일어나라고 할 때 화가 나요. 이 화도 참 많죠. 아빠가 장난감 안 사줄 때 화가 나요. 아주 솔직한. 나는 이럴 때 속상해. 누나가 심부름 시킬 때,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이게 뭐 엄청 많죠. 그런데 이 PD가 얼마나 놀랬냐면 이 화풀이 캠프의 특징은 왼쪽 사진 보이시죠? 그 자기가 그 화가 났던 방금 이렇게 표기했던 걸 신문에 다 씁니다. 이런 거 신문에다가 이렇게 다 신문지에다 써가지고요. 그 신문지를 갈갈이 찢으면서 왼쪽처럼 그걸 확 날리면서 자기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자기의 상태를 인식하고 자기가 화가 났던 것을 적고 그거를 이제 신문지를 막 날리면서 막 발차기도 하고요.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PD가 이 알자지라 방송 PD가 왼쪽의 상황을 보고 까무라친 거예요. 와, 대한민국이 스트레스가 많은 걸 알았는데 초등생들이 이렇게 스트레스가 큰지 몰랐다고 한번 자빠졌어요. 그런데 더 놀랬던 건 오른쪽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불과 몇십 분 사이에 저렇게 평온하게 저렇게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일종의 명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트레이너의 지도에 따라서. 얼마나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왼쪽과 오른쪽 아이는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PD가 궁금해한 거죠. 무엇이 어떻게 했길래 이 친구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순식간에 바뀔 수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또 이 뇌파에 대한 것 측정도 하고 실제적인 과학적인 것들을 들어간다고 하니 이제 더 놀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것을 하는 그 트레이너가 교사가 바로 이 한국의 정부가 인정한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의 소지자라는 사실에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아, 한국은 이렇게 초학습 국가에 문제가 있지만 이거를 극복하는 또 새로운 대안을 만들었구나. 그리고 그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한 자격 체계를 만들고 또 그런 거에 대한 학문화 대학이 존재하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그런 내용으로 질문들을 많이 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이런 내교육에 대한 학문적 체계화를 수십 년간 해왔고 또 이런 자격 제도를 세팅해서 그런 자격자를 또 양성하기도 하고 또 그런 뇌파나 이런 걸 갖고 과학적인 접근도 하고 있다. 네, 이런 게 어떻게 눈에 비쳤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브레인 트레인에 대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 드렸죠. 아주 체계화가 잘 돼 있습니다. 서구에서의 뇌과학과 한국의 뇌교육이 만나서 이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의 자격 체계가 구성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마무리 단계에서 이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브레인 트레이닝에 대한 주제를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에서 그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을 준비하시거나 취득하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도 가끔 있고, 네, 제가 이제 그 교재에도 참여를 했는데, 두뇌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 이제 조금 요약처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뇌는 마음기제 총사령탑 두개골 안에 두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체 정서, 의식 전체에 대한 핵심 기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두뇌 훈련은 말 그대로 좌우뇌 두 개 훈련이 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건강한 뇌 상태, 행복한 뇌 상태, 평화로운 뇌 상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질문과 답이고요. 인간의 뇌라는 게 몸과 마음, 물질 의식이 만나는 지점이고 아이덴티티입니다.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과 저의 뇌를 바꾸면 심장 바꾸는 거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뀌는 문제가 일어나요. 정신활동의 총사령탑. 그런데 그러면 뇌가 브레인이 그렇게 모든 것의 총사령탑이라면 굳이 훈련을 하는 이유는 뭐야?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두뇌의 작용이라면 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단계가 있다. 향상시키는 것보다 회복이 먼저입니다. 왜냐? 지금은 불균형 상태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건 두뇌를 훈련한다고 했을 때 플러스적인 게 먼저가 아니라요. 0점이 먼저입니다. 0점 상태를 잘 만들면 많은 것들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균형 회복에서 향상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게 두뇌 훈련입니다. 자, 그리고 어, 두뇌는 여기 보면 감각, 지각, 움직임, 조절, 정서 모든 것들의 범위인데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브레인을 훈련해야 되느냐? 하지 않았을 때와 할 때는 다르다는 거. 예를 들면은 여러분 내일 아침에 가서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 타기 위해서 걷잖아요. A에서 B로 그냥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기 위해서 걷는 것은 걷기죠. 그런데 걸을 때 어떻게 걷느냐, 어떤 의도로 걷느냐, 의도를 갖고 목표를 두고 적합한 두뇌 기제를 쓰면 그냥 걷는 게 아니라 걷기 훈련이 되는 거죠. 걷기 명상이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죠? 네. 그냥 걷는 것과 어떻게 하느냐는 다릅니다. 스트레칭도 그냥 근육의 어떤 것들을 하고 하는 스트레칭과 동작과 호흡과 의식을 갖고 하는 스트레칭은 또 다르겠죠. 목을 한 바퀴 돌려도 그냥 돌릴 때와 목에 의식을 집중하고 아주 느리게 하면 목에 열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뇌로 가는 신호 전달 체계가 달라지는 거죠. 맨발 걷기가 한때 유행이어 가지고요. 제 집 주변에도 맨발 걷기 한때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딱 보면요. 잘못하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예, 그냥 걷는 거죠. 맨발로.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발바닥에서 전해지는 그 감각의 차이를 느끼면서 걸을 때 신체의 활성도가 달라지고 뇌 상태 변화가 달라지죠. 네, 그런 게 달라지는 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 등산 같은 거 하면 훨씬 느껴지죠.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하면 신체 순환의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자연에서 나오는 내추럴 사운드가 사운드 테라피 효과가 있습니다. 내 감정이 싹 가라앉죠. 등산을 1시간 정도 하면 그러다가 산 중턱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거의 초기 명상 상태 정도의 뇌파가 나옵니다. 그거는 내가 의도적으로 등산을 하면서 뇌와 신체의 변화를 만든 건데요. 그렇게까지 꼭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뇌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본 절차들도 있고요. 두뇌 훈련의 목적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주변을 돌아보면 이 몸과 마음의 총사령탑인 이 뇌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기존의 이런 건강, 교육, 자기계발, 라이프 스타일 모든 영역에 그 다른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직감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2012년에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14년 전에 대한민국 최초의 브레인 엑스포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때 이제 서울 코엑스에서 어, 한 사진인데요. 여기 이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부터 해서 1호 국가과학자,
여기 주체가 보면 한국내과학연구원. 제가 12년 머물렀던 곳인데요.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협의지휘 기관입니다. 그리고 주관이 국제내과협회,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 이 국가공인 자격 협의체가 주관을 해서 이런 브레인 엑스포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열렸습니다. 미국은 이제 브레인 엑스포를 개최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뇌과학 중심이고요. 한국의 브레인 엑스포는 이런 뇌과학, 뇌훈련, 뇌교육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국제뇌교 컨퍼런스 그런 것도 있었죠. 네, 이게 2012년 한국의 두뇌 산업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행사였습니다. 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매년 이런 다양한 내교육 국제 포럼들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건 2018년에는 한 여러 개국에서 해외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중국에서 여기 참석을 해서 했고 지금 위에 보이는 분은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한국도 이제 내연구 촉진법 3차가 지난 시간 얘기 드렸죠. 뇌활용 시대에 진입을 선포하면서 지금 이제 2026년이니까 이제 3차에 막바지입니다. 그래서 이 뇌교육의 영역이 이 뇌활용 시대를 가속화시키는 아주 좀 든든한 기반 역할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 인간의 두뇌 발달 특성에 기초하면 유아교육은 반드시 놀이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OECD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9년에 개정판에 들어가서 막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대한민국의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면요. 신체 기반 놀이를 하지 않습니다. 다칠까 봐 그런 거예요. 이 누구의 문제입니까? 네, 학부모와 이 어린이집 다 모두의 문제예요. 왜? 다치니까 뭐 하고 싶겠습니까? 다칠까 봐 다치면 또 난리가 나죠. 네, 그러니까 안전 제일주의로 간 거예요. 결국은 피해는 누가 보냐? 우리의 미래 세대가 보겠죠. 네. 지금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교육 국제 포럼도 다양한 주제로 매년 이런 포럼을 했고, 이거는 여러분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국제 내교 협회 유튜브 채널 검색해 보시면요. 그동안 했던 많은 컨텐츠들이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 드렸죠. 기업 채용, 우리 이제 채용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인 뇌를 갖고 나서 사회에 나가는 건데 그 첫 관문이 이제 채용인데 이제는 스펙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더 오면 훨씬 바뀌겠죠. 지금도 당장 이제 신규 채용이 엄청 줄어들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주목받는 게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주목받고 있어요. 경험치가 이제 AI 시대에는 굉장한 사실상 스펙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점점 신규 채용이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지난번 얘기 드렸고요. 이게 이제 룸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의 1위 헬스케어 시장 앱입니다. 이 대표가 한국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헬스케어 시장이 어마어마한데 헬스케어 앱 1위가 한국인이 설립한 회사예요. 네, 이거 이제 한국에도 룸 코리아라고 들어왔는데 한국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이런 변화, 이게 한국이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그리고 이제 수면 같은 경우도 수면, 이게 치료 영역에서 수면도 관리로 넘어 이미 왔기 때문에 이제 브레인 트레이닝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저희가 이제 뇌교육에서도 이거는 이제 치매 예방과 아주 직결되기 때문에 수면 코칭 분야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실제로 이제 뇌교육 공부와 훈련을 통해서 수면 개선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수면은 별도로 포럼도 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미국도 나오고 일본에서도 출연하고 이런 이 수면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이렇게 막 좋은 침대를 갖고 뭐 이렇게 이런 제품이 아니라 네, 인간에게 집중해. 인간의 뇌 상태의 변화. 네, 제품이 첨단의 기기가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건 플러스 알파지 본질은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뇌과학을 기반으로 뇌 훈련의 영역이 접목되면서 전통적인 심리 영역이 이제 뉴로 카운슬링이라고 하는 걸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테라피 쪽도 뉴로 테라피 네, 이런 것들이 엄청
학문적으로도 융합 영역으로 이미 재편이 됐어요. 그러니까 뇌를 빼고 어떤 기존의 인간에 대한 이해나 훈련이나 변화나 교육에 대해서 하는 것이 이제는 안 맞죠. 안 맞지 않습니까? 인간에 대한 마음과 행동 변화를 심리학이 20세기를 지배했죠. 뇌가 없었을 때, 뇌를 몰랐을 때. 지금 굿바이 프로이트죠. 지금 프로이트를 얼마나 얘기합니까? 최신 심리학 책에 프로이트는 뭐 몇 장도 안 나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해야 될 때입니까? 몸을 빼고 마음 이론으로 인간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다. 우리나라의 지금 학교 현장에 가면 위기 아동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 위라는 게 생겼어요. 15년 전에, 한 2009년에. 그거를 이제 실제 교육부 당시 있을 때 이거를 기획했던 기획자입니다. 이 박정희라는 대표가. 이분이 이제 그 교육부를 명예퇴직하고 나와서 새로 하고 있는 게 뉴로 카운슬링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뇌에 대한 게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뇌파에 대한 게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분야로 뛰어든 거죠. 뇌파 분야는 이제 전환점입니다. 생체 신호 검사는 거대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네, 이렇게 가야 돼요. 문답식 검사는 이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고등학교 가서 안타까운 자살이 일어날 경우에 이 친구들을 추적 조사하면 초등학교 때 그런 검사에서 체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답식 검사의 한계점들을 이런 거는 이미 일찍부터 스포츠 영역에서 국가대표 요즘에 이런 데서 엄청 많이 도입을 했죠. 도입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좀 대표 기업들이 이제 이런 뇌파 산업도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뇌파나 이런 걸 하는 장비를 누가 다루느냐예요. 네. 그래서 이 옴니 CNS가 우리나라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옴니 CNS가 러브콜을 보내서 함께 하는 파트너가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입니다. 왜냐, 이거는 누가 측정하고 누가 상담을 해주냐가 공신력인데 한국은 두뇌 훈련 분야에서는 이미 국가공인 자격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아주 커다란 장점이 있죠. 그리고 건강 분야에서도 이미 세계보건기구는 98년에 그 미래 건강은 헬스 프로모션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헬스 프로모션이라고 이미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은 병 나가지고 그 병원 가는 거 옛날 얘기죠. 2년마다 건강검진하는 게 이제 개발도상국 정도고요. 평소에 적극적으로 건강을 케어하고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향상시키는 게 헬스 프로모션이라고 미래 건강의 개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내가 하는 거죠. 치료는 의사가 하는데 치유는 스스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뇌교육학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기본 파트가 건강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헬스케어 부분이 이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네, 미국의 NIH에서 또 이런 전통훈련법, 명상 같은 걸 엄청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지난 시간 얘기했던 리더십 측면에서도 명상은 건강뿐 아니라 리더십 측면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두뇌 훈련법으로 엄청나게 각광을 받을 겁니다. 지금도 그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는 이런 마음챙김 명상도 내렸다고 했죠. 아이들 문제가 워낙 집중력, 감정 문제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제 두고 볼 수 없어가지고 마음챙김 명상을 내렸으나 이게 정적 명상이라 한계가 있다고 지난 얘기를 드렸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뇌교육의 명상 훈련을 좀 배우시게 되면 정적 명상, 동적 명상, 에너지 명상까지 좀 다차원적으로 훈련을 또 하게끔 커리큘럼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 예로 들고 좀 정리를 하면 부산교육청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24년에 이례적으로 이렇게 협약을 했었는데요. 이 협약했던 그 배경이 대학하고 원래 교육청이 잘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대학들이 교육청하고 하려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부산교육청이 글로벌 사이버대 브레인 트레이닝 협회와 이 3자 간 업무 협약을 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뇌파를 누가 다루냐, 그리고 두뇌 훈련을 누가 얘기하냐에 대한 공신력 차원입니다. 예, 글로벌 사이버 대학이 뇌교육 특성화 대학으로서 브레인 트레이너를 양성을 하고 뇌교육 학문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교육청하고 공식 MOU를 맺고 교육청 부스 안에 저렇게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브레인 트레이너 이론과 구성, 이게 이제 내교육 영역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네, 어, 미래 유망 분야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다 대체할 거니까요. 그럼 대체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인데 그 고유 역량을 개발하는 학문이 내교육학이고 그런 걸 기르는 게 브레인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네, 뭐 유망 분야가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의 변곡점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10년 10개월 연속 1위를 했죠. 네, 마지막으로 오늘이 이제 마지막 겨울방학 특강이라 오늘 막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보니까 여러 차시 함께 하신 분도 계신데요. 감사드리고, 어, 다음 주 수요일이 이제 올해 진편입생 모집도 마감입니다. 그냥 호기심에서 들어오는 분들 말고요. 저희가 2년 연속 입학이 100%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특강이나 또 이런 재학생 기존의 협력기관 추천으로 이렇게 공부할 의지를 가지신 분들을 기다립니다. 왜냐? 그분들이 나를 변화시키고,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주변의 긍정적 변화를 만들 거니까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내교육 학사 학위를 부여하는 학과이고요. 유아 두뇌 발달, 아동 청소년 두뇌 훈련, 성인 역량 개발, 중장년 치매 예방 훈련. 이게 이제 생애 주기별 트랙을 갖고 운영을 하고,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자격,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는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셔야 되고요. 1년에 3번 시험이 있지만 나머지 이제 등록 민간 자격, 뇌 관련 등록 민간 자격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민간 자격, 아주 대표적인 민간 자격을 가장 많이 다수 구비를 해서 졸업과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하고 원격 대학이지만 우리 중간에 보시는 이런 것처럼 실제 좀 오프해서 집합 교육도 있습니다. 이건 선택 과목이니까 안 해도 되지만 좀 내가 실제적인 역량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앞으로 점점 늘려가고 있고요. 요즘에 아로마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내교학과에서 이 브레인 아로마도 복수하기로 국내 대학 최초로 개설을 했습니다. 아로마 시장은 급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디지털, 아스팔트로 뒤덮인 세상에서 인간은 자신의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로마의 후각은 네, 인체의 뇌에서 유일하게 이 시상, 정보 중개소를 안 거치는 가장 오래된 감각입니다. 인간이 감각을 잃어버릴수록 그런 오래된 감각에 대한 게 필요로 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뇌교육학과 아로마 테라피를 결합한 학문 체계도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렇게 보신 분들 또 주변에 좀 이런 쪽 공부를 함께 하실 분들은 네,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호기심이 아니라 왜냐하면 경제적 부담도 사이버 대학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장학 제도나 이런 것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데 관심을 조금 넘어서 나의 변화를 온전히 좀 만들어 가고 싶은 기회로 삼는 분들. 그래서 여기 추천인란에 여기 보죠. 빨간색으로 있죠. 겨울 특강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냥 지원자하고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 여기까지 오늘 내교육학과 겨울 특강, 이번에 겨울방학 마지막 특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